이건 실제 경험담입니다. 물론 저의 보호를 위해 거짓말도 많이 섞여 있고 각색도 있습니다. 벌써 10년 가까이 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친구 셋이서 캠핑을 갔습니다. 모래사장으로 육지와 이어진 무인도였죠. 제 고향에 있는 곳으로 중학교 때는 자주 거기서 놀곤 했습니다. 여름에는 가족 단위로도 평범하게 캠핑을 하는 그런 섬입니다. 저는 여자, A와 B는 남자, 중학교 동창들이었고 셋 다 19살이었습니다. B가 재수 끝에 대학에 합격해서 마침내 셋 다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걸 축하할 겸 입학 전에 바비큐나 하자며 가볍게 떠난 거였죠. 아직 4월이라 조금 쌀쌀했지만 텐트를 치면 문제없었습니다. 그 무인도에는 수많은 방공호가 파여 있었는데 중학생 때는 담력 시험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군복 입은 유령이 나왔다더라, 아이 유령이 있다더라. 화제는 되었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섬은 한 바퀴에 2-3km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섬을 똑바로 가로지르는 길과 섬을 한 바퀴 도는 길이 있었습니다. 남쪽이 모래사장과 이어져 있고 동쪽에는 작은 항구가 있었죠. 북쪽과 서쪽은 대부분 암벽지대였습니다. 북쪽은 비교적 평평한 곳이 많아서 저희의 놀이터도 거의 그곳이었습니다. 서쪽은 섬을 일주하는 길도 중간에 끊겨 있거나 잡초가 무성해서 가벼운 탐험 기분으로 가는 것 외에는 갈 일이 없는 곳이었죠. 캠핑 당일에도 저희는 북쪽의 평지에 텐트를 쳤습니다. 바베큐도 나름 즐겁게 마치고 셋이서 나란히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B가 담력 시험을 하자고 했지만 A와 저는 이제 와서 귀찮다며 상대해주지 않았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희는 콩, 콩 하고 못을 박는 듯한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무슨 소리일까 궁금했지만 굳이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텐트를 정리하고 섬을 나가려고 섬을 가로지르는 길을 걷고 있는데 섬 일주 도로를 서쪽에서 걸어오던 5명의 무리와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2m는 좋게 되어 보이는 낡은 판자를 20개 이상 나르고 있었고 전원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그대로 섬을 빠져나갔습니다. 문득 그들이 온 길 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또 한 명의 사람 그림자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복장이 달랐고 신관 같은 사람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똑바로 우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네들 어제부터 여기 있었나? 네, 캠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여기로 연락하게. 그렇게 말하며 신관은 저희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나요? 아니, 방금 의식을 좀 치렀는데 이런 시기에 섬에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거든. 이 섬에서 의식 같은 걸 하나요? 아, 해수욕장 개장 전에 안전을 기원하는 거지. 고생 많으시네요. 아까 그분들도 그쪽 관계자분들이세요? 그 사람들은 동네 면사무소 직원들이야. 설치하는 것만 좀 도와달라고 했지. 저희는 신관의 말에 납득하고 신관이 섬을 나가는 것을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B가 곧바로 의식을 치른 장소에 가보고 싶다고 졸라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자주 놀던 장소에 그런 곳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었죠. 그렇게 서쪽으로 걸어가자 그들이 걸었을 법한 길이 남아있어 비교적 쉽게 그 장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방공호에 비해 확연히 크기가 다른 구멍이 바다를 향해 뚫려 있었습니다. 높이도 폭도 2m는 넘어 보였죠. 그리고 그 구멍에는 새로 만든 게 분명한 나무 판자가 구멍을 막듯이 박혀 있었습니다. 막혀 있는 방공호는 여럿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막아놓은 것은 처음 봤습니다. 저희가 들었던 소리는 바로 이걸 박는 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 야, 저기 봐. 저기서 안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비가 가리킨 곳을 보니 구멍 왼쪽 위에 판자와 구멍 사이에 틈이 있는 게 보였습니다. 키가 닿는 높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A가 B를 목말 태워 안을 들여다보려고 했습니다. 야, 안 돼. 완전 깜깜해. 하나도 안 보여. 근데 뭐야 이거? 야, 이거 판자 뒤에 천이 또 덧대어져 있는데? 그렇게 말하며 B가 판자에 살짝 체중을 실었을 때 바리바리 소리를 내며 맨 위쪽 판자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A와 B는 균형을 잃고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야,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아, 너 좀 제대로 받치라고. 위험했잖아. 아니, 위에서 네가 균형을 못 잡은 게 잘못이지. 일단 A와 B 둘 다 다친 곳은 없는 듯 했습니다. 다시 구멍을 보니 떨어진 판자 뒤로 새까만 천이 붙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판자 뒤에 천까지 있다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야, 이거 그냥 원래대로 해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며 두 사람은 떨어진 판자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길이가 2m가 넘는 판자를 목말을 탄 상태로 고정하는 건 무리였고 아무래도 판자 반대쪽을 눌러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바다 쪽에는 바위가 여러 개 떨어져 있었고 그것들을 쌓으면 간단한 발판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A와 B가 몇 번 왕복하며 50cm 정도의 발판을 구멍 오른쪽에 쌓았습니다. 키 때문에 A가 저를 목말 태우고 B가 판자 반대쪽을 누르기로 했습니다. 판자를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으려고 들어 올렸을 때 판자 뒤에 붙어있던 천이 살짝 벗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A와 B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먼저 그걸 고치자고 했습니다. 원래대로 되돌리려고 천을 살짝 잡아당겼을 때였습니다.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태양빛이 제 등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천의 틈새로 구멍 안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엄청난 양의 부적이 붙어 있었습니다. 새끼줄에 묶인 부적들이 구멍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부적들 틈새로 보인 것, 그것은 틀림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새하얀 노가면 같은 얼굴. 눈은 가늘고 길게 얼굴 양끝까지 쭉 찢어져 있었습니다. 새까만 어둠 속에서 그 얼굴만이 하얗게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검은 자, 흰 자의 구분은 가지 않았지만 틀림없이 눈이 마주쳤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은 초승달 모양 같은 입을 양옆으로 쫙 벌리며 저를 보고 희죽 웃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판자를 밀쳐내듯 A와 함께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의 일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병실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A와 B가 제가 머리를 부딪혔다고 생각해 병원으로 옮겨준 것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와 계셨고 사정은 두 사람에게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A와 B는 의사에게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듣고 나서 다시 그 장소로 돌아가 구멍을 제대로 막고 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깨어난 후 두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제가 봤던 것을 저 자신도 믿고 싶지 않아서 부적이 많아 무서웠다고만 말했습니다.
두 사람도 구멍을 막으러 갔을 때 부적이 있었던 것은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저희 모두가 그 구멍이 무엇인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바로 집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는 나이 먹고 애들 같은 짓이나 한다고 크게 혼이 났습니다. 원래는 그날 바로 도쿄로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머리를 다쳤으니 혹시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일단 집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잘못 본 것은 아니었을까?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낮에 봤던 얼굴은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그날은 불을 켠 채로 자기로 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었을 때 저는 문득 잠에서 깼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방문 근처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은 움직였습니다. 가위에 눌린 것은 아니었죠. 너무나 큰 공포에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몇 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하고 다시 눈을 떴습니다. 사람 그림자는 어느샌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불을 켜고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딱히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방문 쪽으로 다가가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거야. 안심하기 위해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 그림자가 있던 곳, 그 주변에 작은 물웅덩이가 생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무언가가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귓가에서 그렇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몸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저는 부모님의 침실로 달려갔습니다. 사람이 있었어. 사람이 있었어. 사람이 나타났어. 어떻게? 아마 저는 그런 식으로 아버지께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제 방으로 가주셨습니다. 어머니도 곧 잠에서 깨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괜찮니? 방에는 아무도 없던데 방이 어질러진 것 같지도 않고 그놈도 도망간 거 아닐까? 아버지는 도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유령이야, 유령. 여자 유령. 유령?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진짜로 나왔다니까요. 목소리도 들었고 물웅덩이도 생겼어요. 전혀 믿으려 하지 않은 아버지를 데리고 저는 다시 방으로 갔습니다. 제가 봤던 물웅덩이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봐요, 이거 여기 있었잖아요. 목욕하고 나와서 몸도 안 닦고 들어온 거 아니야? 솔직히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욕하고 남은 물방울이라면 그걸로 된 거였습니다. 제가 들었던 목소리도 기분 탓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 아버지에게 간단하게 사과를 드리고 아버지는 침실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도저히 제 방에서 잘 마음이 들지 않아 거실 소파에 몸을 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A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A와 B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긴 저는 도쿄로 돌아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금 망설였지만 그날 밤도 불을 켜고 자기로 했습니다. 어쩐지 그날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잠이 들기 위해 심야 홈쇼핑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금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텔레비전 바로 옆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여자는 미동도 없이 살짝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단발머리, 단발에 가까운 머리 모양. 옷차림은 청바지에 티셔츠. 얼굴은 앞머리에 가려져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자와 마주한 채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홈쇼핑의 기묘하게 밝은 대화 소리가 방 안에 흘렀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눈을 깜빡이자 여자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여자가 있던 곳에는 역시나 무릉덩이가 생겨 있었습니다. 저는 방을 뛰쳐나와 A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습니다. A? 늦게 미안해. 근데 유령이 나왔어. 진짜야. 믿어줘. 진짜로 하는 말이야? 지금 갈게. 도쿄 아파트지? 근데 근처 편의점으로 갈 테니까 거기로 와줘. A는 저희 집에서 차로 30분 정도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A는 금방 와주었습니다.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무릉덩이는 남아있었습니다. 닦아내려고도 했지만 기분이 나빠서 도저히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퇴마 해야겠지? 그래야 될 것 같아. 어디에 말해야 되지? 저번에 명함 줬던 신주님은? 아, 맞다. 그래, 뭔가 알고 계실지도 몰라. 그렇게 저희는 근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A가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여기가 신주님 댁인가요? 얼마 전에 섬에서 만났던 학생입니다. 실은 좀 곤란한 일이 생겨서요. 이야기는 금방 통했던 모양입니다. 신관님은 A에게 지금이라도 찾아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A가 차로 명함에 적힌 주소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오후 2시가 넘어 신주님 댁을 방문하자 그때 그 신주님이 저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저는 일어난 일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동굴에 판자를 떼어냈던 것도 말했죠. 아, 그렇다면 일단 그게 먼저군. 잠깐 여기서 기다려주겠나. 신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차를 내어준 뒤 바로 집을 나섰습니다. A와 저는 상황 파악이 안 된 채 그곳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넘어 신주님이 돌아왔습니다. 기다렸지. 남은 건 자네로군. 죄송한데 그 동굴은 뭔가요? 그것도 포함해서 설명해주지. 듣는 편이 속 시원할 테니. 그렇게 말하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먼저 우리 고향은 동서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그 산들은 각각 강한 신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그리고 옛날에는 여러 가지 영이나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약한 우리가 사는 마을을 길처럼 사용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로 흘러드는 강의 범람을 막기 위해 지수공사를 하고 게다가 물의 신을 모시는 사당을 강 상류에 만들어버렸다. 그 결과 빠져나가지 못하게 된 영들이 마을에 쌓이게 되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그 섬의 동굴, 정확히는 사당이다. 그곳에서 영의 흐름을 끊어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걸로 해결된 것은 아니어서 이번에는 산 너머 주변 마을에서 병이나 나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섬의 사당은 봉이 나고 강 상류의 사당 위치를 옮겼다. 그렇게 영의 흐름을 원래대로 되돌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봉이 냈다고는 해도 섬의 사당은 남아버렸다. 영은 물리치는 힘은 남아있으면서
역으로 그것을 억누르고 있는 이상한 상태. 불안정한 상태를 만든 탓에 그 섬 주변에 정체 현상이 생기듯 영이 쌓이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나는 그 정체되어 있던 영을 주워온 것일 거라고 했다. 저희가 판자를 떼어버린 것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보았던 하얀 얼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판자는 고쳐졌다고 해도 제대로 봉인되어 있지 않으면 곤란하니 확인하러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론, 제게 붙은 영을 쫓아낼 수 있는가? 일단 한번 해보자. 저기 돈이 들까요? 내 탓도 있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말하고는 저는 다른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안내된 마룻방에는 가정용 신단에 호화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신주님은 옷을 갈아입고 금방 돌아왔습니다. 막대기 끝에 하얀 종이가 달린 그 도구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중얼거리며 제 앞에서 그것을 흔들었습니다. 얼마 후 신주님이 땀을 뚝뚝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양할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쫓아낼 수도 있겠지만 진정시키는 편이 확실할 거다. 추측이지만 이 여성은 산에서 흘러온 것 같다. 여성을 공양해 달래주는 편이 더 좋을 것 같구나. 쫓아내지는 못하는 건가요? 정확한 장소도 모르는데 공양을 어떻게 해요? 물론 여자가 나타나는 것은 무섭겠지. 다만 너의 목숨과 관계될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안전한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퇴마는 위험한 건가요? 부작용이 있을 거다. 알겠습니다. 그럼 신주님이 방금 말한 산으로 가면 되는 거죠? 너 진짜로 갈 거야? 어쩔 수가 없잖아. 일단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다는 것만으로도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게는 달리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땡땡 지방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신주님은 따라와 주지 않았습니다. 부탁하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주님은 그저 언제든 연락을 주라고 라고만 말씀해 주실 뿐이었습니다. A는 따라와 주었습니다.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땡땡 지역에 도착하자 온몸에 불쾌한 감각이 덮쳐왔습니다. 저는 곧장 그 자리에 주저앉아 구토를 했습니다. 이미 시간은 저녁 7시를 넘기고 있었기 때문에 예약해둔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프런트에서 근처의 절이나 신사에 대해 물어보니 큰 절이라면 라고 말하며 땡땡사라는 절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절이나 영험한 장소에 대한 정보는 A가 뛰어다니며 모아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신적으로 한계에 다다라 거의 잠도 못 자고 그저 A가 안내하는 곳으로 비틀거리며 따라다니는 상태였습니다. 때때로 나타나는 여자의 그림자가 저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아무 단서도 없었지만 왠지 그 장소에 가면 알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땡땡 지역에 도착했을 때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닷새 정도 그 지역의 절이란 절은 모두 돌아다니고 마침내 다다른 시절. 그곳에 도착했을 때의 일을 기억합니다. 여기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 비틀거리며 걷던 제가 A를 앞질러 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기요, 안녕하세요. 허허허, 이거 참 고생 많으셨겠군요. 네? 아시는 거예요? 엄청난 희망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선 차분히 이야기를 들어보지요. 그렇게 말하며 저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마룻방으로 들어가자
스님은 차가운 차를 내주셨습니다. 저는 제게 일어났던 일을 아주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지 스님도 그 여성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주지 스님은 제 이야기에 어딘가 위화감을 느끼는 표정이었습니다. 작년에 말이죠. 여러 댁에서 맡아두었던 것들을 공양하고 태웠습니다. 그것이 관계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왠지 그곳으로 안내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저희는 경내의 공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공터였습니다. 여기서 태웠습니다. 태운 것들은 어떻게 했나요? 쟤는 그대로 묻었습니다. 파헤쳐봐도 될까요? 좋습니다. 여기서 제가 취한 행동,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모양입니다. 저는 맨손으로 박박 땅을 팠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미친 사람처럼 땅을 파고 있었다고 합니다. 곧 A가 말렸고 주지 스님이 삽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손톱이 부러져 피가 났지만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묻혀있던 재 속에서 몇 개의 나무 조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천 조각도 있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이거다 싶었습니다. 솔직히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몰랐던 것이 가장 치명적이었습니다. 이제 이게 맞든 아니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부작용이 있더라도 신주님을 찾아가 퇴마를 해달라고 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나무 조각과 천 조각을 받아 돌아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주지 스님이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돌아오는 기차에서는 오랜만에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희는 신주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며 나무 조각을 신주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신주님은 그것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수고했어 한마디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신주님은 불을 피우며 저와 마주보도록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종이가 너덜너덜 달린 도구는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무 조각을 나무 받침대에 올리고는 중얼중얼 무언가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 의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보 아니야?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렇게 들렸습니다. 저는 배 언저리가 답답해지는 것을 느끼며 신주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여전히 신주님은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신주님의 목소리가 멎고 긴 정적이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기 분명히 톤이 다른 목소리로 신주님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신주님은 저를 향해 이를 보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보 아니야? 바보 아니야? 바보 아니야? 바보 아니야? 바보 아니야? 바보 아니야? 신주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며 제가 그때 보았던 그 노가면 같은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 노가면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방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방구석에 그 여자가 서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대체 뭐야? 착착 좀 해. 제발 부탁이야. 저는 여자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A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에이, 저기 보이지 저거? 저는 여자가 있는 쪽으로 시선을 향하며 A에게 여자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야, 저거 뭐야? 분명히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A에게도 여자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야, 신주님. 저는 대답하지 않고 A의 손을 잡고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여자는 방구석에 선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차에 타자마자 그곳을 떠나 멀리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울었습니다. A는 B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후 B가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왔습니다. 조금 진정이 된 저는 두 사람에게 신주님이 돌변한 것과 동굴에서 본 노가면 이야기를 했습니다. A는 여자를 직접 본 탓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일단 그 신주님 내가 다시 만나고 올게. 뭐? 절대 안 돼. 위험하다고. 괜찮아. 둘은 여기서 기다려. 그렇게 말하며 B는 고향에 있는 친구 몇 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다녀올게. 그렇게 말하고 B는 패밀리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저희는 B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B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B는 알려준 장소로 가봤는데 그런 신사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면 A가 말했지만 B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A는 결심하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야, 이 근처 맞지? 이 주변이야. 뭐야? 왜 없어? 거짓말이지. 여기 있었잖아. 주소도 분명 맞는데? 신주님이 있던 집은 텅 빈 폐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기에도 확연히 달랐고 이미 몇 년은 사람이 살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B는 친구를 5명이나 모았고 그 친구들은 근처 집에서 탐문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야, B. 근처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그런 집 없다는데? 고마워. 일단 오늘은 해산하자. 미안해. 우리도 좀 더 알아볼게. 그렇게 말하고 B의 친구 일행은 각자의 차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뭐가 뭔지 하나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기댈 곳도 없어져 버려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저는 그저 떼를 쓰는 아이처럼 거기서 울고 있었습니다. A와 B는 한동안 저를 위로하다가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땡땡에 가자. 사실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갈 수 없었고 그렇다고 그렇게 먼 곳까지 또 A를 데려가는 것도 안 될 것 같아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A가 먼저 말해준 것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때부터 A와 B는 교대로 운전하며 꼬박 하루가 걸려 땡땡까지 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가 향한 곳은 시절. 점심 무렵 시절에 도착하자 주지스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절 앞에 서 계셨습니다. 오셨군요. 저기 역시 뭐가 잘못돼서. 진정하시고 차분히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그쪽 분도 말이죠. 주지스님은 B를 향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B는 흠칫 놀란 표정을 짓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선 놀란 것은 B도 무언가에 쓰여 있었다는 점. B는 저와 A가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자기 일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주지스님은 제게 붙은 여자가 이 땅과 관계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제가 그렇게 느낀다면 그럴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쫓아내주겠다며 연부를 외워주셨습니다. 왠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주지스님께서는 원래 그렇게 강한 원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이걸로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뻐서 그 자리에서 울며 무너졌습니다. 문제는 B 쪽이었고 좀 까다로운 듯 했습니다. 결국 B는 그 절에서 몇 달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본 노가면에 대해서 주지스님도 잘 모르겠지만 쓰여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요괴나 그 땅의 신, 그런 부류가 아닐까 하고 말했습니다. 주지스님 말로는 그 노가면이 신주의 모습일 때 했던 이야기는 신빙성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 노가면은 그 지역에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게 아닐까.
사당에서 모시던 무언가가 변한 모습인지 상루의 물의신과 관련된 무언가인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엮이지 않는 편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와 A는 B를 남겨두고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제 주변에서 영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A와 B와는 지금도 사이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겪었던 모든 일을 종합해보자면 시절 주지 스님이 했던 말도 포함해서지만 원래부터 신주님은 존재하지 않았고 노가면의 모습에 영적인 무언가가 신주님의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소리, 바보 아니야? 라고 들었을 때 제가 느낀 것은 아주 강렬한 악이었고 의미도 없는데 열심히 헛수고나 하고 있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를 정신적으로 몰아붙이며 그것을 즐기고 있었는지 어쩌면 그것으로 제가 죽기를 바랬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게 붙었던 여자 귀신과 B에게 붙었던 남자아이 귀신, 그 영들이 붙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노가면이 데리고 있던 영들을 저희에게 살짝 떠넘긴 것 같은 느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던 그 노가면은 그 무인도에서 모셔지던 무언가가 변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신주님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섬의 사당을 봉인한 이야기를 할 때 무언가 불만스럽다는 표정을 지은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공을 들여가며 우리에게 장난을 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에는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 있고 교통사고를 당하듯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저쪽 편에서 다가오는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일,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